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비에 관심이 가는 모양이에요. 요즘 중국이 그런 때가 됐나 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힐링이라는 키워드가 다양한 소비 트렌드로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최근 중국에서도 힐링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하죠.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중국의 힐링 트렌드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나라의 힐링과는 또 어떻게 좀 다른지,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탄생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1월이 되면 챙겨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죠. 하나는 연말정산,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 갖고 계신 분은 1년에 2번 고지서가 날아오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앞당겨서 납부하면 세금을 꽤 절약할 수 있는데요. 친절한 하나씩 시간에 이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다들 당연히 알 것 같은데 의외로 모르는 게 많은 국회, 법률과 예산을 다루는 국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월 16일 토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웃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인구도 많고 시장도 커서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의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또 우리에게 돈벌이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많이 가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어떤 트렌드가 또 자리 잡고 있는지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살펴보죠.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조금씩은 좀 늦게 트렌드가 오지 않을까? 원래 소득 수준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도 선진국들 따라갈 때 그랬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음. 이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오래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텐데 중국은 현재 이 힐링이라는 힐링 트렌드가 힐링. 네, 열풍입니다. 예. 힐링 하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네. 힐링 캠프라는 방송 프로그램도 등장했었고요. 음. 이런 프로그램이 5년 동안 계속 이제 사랑을 받을 만큼 이 힐링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 뭐 이런 방송이나 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중국에서는 힐링 소비 트렌드라는 거를 가져와서 이 소비자들의 그 힐링을 하기 위해서 쓰는 지출하는 그 소비, 예, 그걸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 그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건 좀 쉽네요. 우리도 한번 거쳐왔던 트렌드니까 네. 이런 거겠구나, 이런 거 좋아하시겠구나라는 네. 바로 알 수 있네요. 네, 이런 트렌드가 사실 이 힐링 트렌드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중국에서 등장한 힐링 소비 트렌드는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 네, 시작이 됐고요. 2019년 이후에 이제 작년에 초에 그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예. 그 집에 고립돼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이 집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그 어떤 불안감, 네. 고용에 대한 또 그런 그 걱정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이 중국 내에서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그 어떤 뭐 그 프로그램 사회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 행정기관 중에 하나인데 중국에서 그 위생과 중국 사람들의 위생과 건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부서의 장이 네. 뉴스에 나와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혼자 몰래 아무도 안 보는 공간에 가서 좀 울고 나와라. 그러면 좀 해소가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네, 이런 조언을 할 정도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됐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해소하기 위한 비즈니스들이 이제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스트레스 해소관. 스트레스 해소방이라는 건데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스트레스 해소방? 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사람들마다 뭐 제각각일 텐데 이 스트레스 해소관, 해소방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네.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할 때 뭐 헬스를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사람마다 다 다르죠. 또는 뭐 이렇게 마사지를 받거나 그런데
나는 이 분노나 화를 좀 표출하고 싶다. 네. 그런데 집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물건을 부수거나 다투거나 이럴 수 있으니 사람 다 똑같구나. 이것을 어떤 공간에 가서 예. 좀 마음껏 분출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해소관, 스트레스 해소 방이라는 곳을 찾아가면 예. 깨부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무겁지 않게 들어 올리고 던질 수 있는 것도 있고, 야구방망이로 그런 것도 깨부수거나 있고, 망치로 치거나 뭐 또는 던져 버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글러브로 이제 뭔가를 오. 두드리거나 하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시간당으로 비용을 받고요. 이제 음. 시간당으로 비용을 보통 이제 15분, 30분 이렇게 이 15분 단위로 끊어지는데 네. 시간당으로 비용을 내고 뭘 부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뭘 부쉈는지도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부수고 싶다. 네. 그러면 비용이 좀 더 추가됩니다. 그 야구 방망이로 냉장고를 내리치고 싶으면 그건 좀 비싸고. 네. 이제 그건 가격표가 다 있고 후불이겠죠? 네, 가격표가 있고요. 아니요, 먼저 선불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방을 골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정산은 다시 하겠죠? 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꼭 예상한 것만 깹니까? 네. 그리고 들어갈 때 이제 방호복이나 이런 다치면 안 되니까요. 예. 네, 그런 유니폼들도 있고 헬멧, 그다음에 안경, 장갑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착용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어떤 계약 같은 것도 하는데요. 혹시 이걸 통해서 다치더라도 스스로 다쳐도 나는 뭐라고 안 할게. 네, 그런 사인을 이제 다 하고요. 근데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기 전에 나는 주로 어떤 제품들을 좀 깨고 싶은지 이런 거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형을 깨고 싶은지 아니면 TV, 세탁기, 키보드, 유리잔, 술병, 컵, 뭐 접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고를 수 옵션을 있다? 고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를 네. 들면 나는 남편 사진을 깨고 싶다.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씀 근데 그거는 거기는 드리려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직접 가지고 온대요. 앨범이나 이런 것들을 결혼 앨범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집에서 깨고 싶은 거를 가지고 와서 직접 깨도 된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파손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부장님 사진 벽에 던져놓고 다트로 던지고 뭐 이것도. 네. 그래서 이런 주 이용하는 이용자층이 20대에서 30대 네. 그 남녀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이것을 이제 풀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 해소 방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가격이 30분 기준으로 해서 158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000원 정도 되거든요. 30분에 2만 원. 네, 좀 그리고 비싸지 않나요? 좀 비싸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추가로 그 예상외로 비싼 걸 깨면 또 이제 추가 요금이 차지될 것 같고. 그러나 집에서 뭐 어떻게 잘못 던지면 바닥 그렇죠. 파손되고 다칠 수도 바닥만 있고. 그런가요? 또 인간 관계도 다치고. 그리고 깨고 나면 결국 치우는 건 내가 치워야 되잖아요. 야, 그건 그게 좋구나. 이건 여기서. 네, 치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유리병 같은 경우는 유리병이나 이제 병 종류는 무한 제공된대요. 그 시간 동안에 깨고 싶은 만큼 계속 이제 리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들이 인기인데 이게 한 달에 매달 한 600명 정도 베이징에 있는 이 샵에서는 네. 평균 약 600명 정도 손님들이 찾는다고 하고요. 한 달이면 쉬지 않고 하면 20명이고요. 30분씩 한다고 하면 네. 거의 뭐 계속 돌아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해소관이나 스트레스 해소 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회사 근처에 주로 많이 있다고 하고요. 네. 퇴근하면서 들렸다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볍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조현경 대표님이 이런저런 신제품들 트렌드 소개해 주실 때마다 얼마냐고 묻고 항상 가격을 들으면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항상 조금씩 비싼데 안 비싼가요? 이건 안 비쌉니다. 26,000원? 네. 네. 저렴합니다. 어디 뭐 집에서 가져가서 깨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보다도요. 네. 제가 치우고 제가 혼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스트레스 해소관 외에도 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사람들이 빠뜨리지
있지 않는 것들이 음식인데요. 네. 이제 뭐 피곤할 때 뭐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단 음식을 먹으면 좀 나아진다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단순히 뭐 음식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는 것도 물론 트렌드 중에 하나지만 그것보다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불면증,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20, 30대에 굉장히 많다고 해요. 중국에서도. 그래서 어떤 한 조사에서는 20대 중에서 74%가 나는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중국 내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냐면요. 자기 전에 마시면 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세요? 따뜻한 우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바로 그 제품인데 이 그냥 단순한 우유가 아니고요. 예. 수면에 도움을 주는 우유, 수면 장애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우유라고 해서 이 제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한 우유 브랜드인 멍류라고 하는 브랜드에서는 굿나잇이라는 그 기능성 우유를 출시를 했는데 예. 숙면에 도움을 주는 그 가바라는 성분을 우유에다가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제 뭐 대표적인 유제품 브랜드에서도 복숭아 맛 요구르트를 출시를 하면서 이 성분을 또 추가를 해서 이거를 자기 전에 마시면 좀 잠을 푹 잘 수 있다. 그래서 뭐 잠자기 1시간 전 우유라는 이름으로 아예 출시된 제품들도 있고요. 이게 한 병당 가격이 15원,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비싼 편이네요. 우유치고는. 그렇죠. 네. 네, 조금 비싸지만 자기 전에 1시간의 이유를 마시면 잠을 좀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보통 밤에 마시는 우유 뭐 이런 네. 걸로 예. 이제 이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네. 트렌드가 있을까요? 비슷한 트렌드인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깜짝 소비 트렌드인데요. 충동 구매? 충동 구매랑은 조금 다릅니다. 저도 이제 깜짝 소비하면 충동 구매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 충동 구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충동 구매가 조금 더 큰 개념일 것 같고 이 깜짝 소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깜짝 놀라게 하는 즐거운 소비를 말하는 건데요. 예. 보통 생일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닌데 누군가가 기대하지 않은 선물을 나한테 준다. 이러면 굉장히 즐겁고 놀라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선물이 도대체 어떤 걸까 기대하게도 되고요. 근데 뭐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어요. 뭐 아무 의미 있는 날도 아닌데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네. 그런데 어떤 제품인지를 알면 안 되는 거죠. 아, 나도 놀랄 수 있게. 그렇죠. 스스로 내가 주문을 했지만 나도 이게 뭐가 들었는지 모르게끔. 그게 바로 깜짝 소비인데요. 보통 그럼 이런 깜짝 소비류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냐면 시크릿 박스, 네. 랜덤 박스, 뭐 이런 서프라이즈 박스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어떤 패키지로 얼마대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정확히 내용물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카테고리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인형인지 화장품인지 먹는 건지. 그래서 그거를 구매를 하고 배송이 와서 이제 열어볼 때 여기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그리고 딱 열어보면 어머 이게 들어있구나. 네.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게 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건데 이게 왜 인기냐면 이걸 오픈을 하면서 이제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SNS에다 많이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주로 이 깜짝 소비를 할 때 그래도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다. 그러면 캐릭터를 구매를 하는데 이 캐릭터 그 시크릿 박스 안에는 어떤 캐릭터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픈을 해보니 그 구하기 힘들다는 그 캐릭터가 같이 들어있거나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돈 주고 그 구하기 힘들다는 걸 직접 사는 것보다 깜짝 소비를 통해서 그걸 얻게 됐을 때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거 찾으려고 여러 개 사겠네요. 많이 사죠. 그걸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중국의 티몰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랜덤 박스라고 하는 거를 그 20만 명의 소비자가 주로 이제 그 구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1인당 연평균 2만 위안. 이게 얼마냐면 340만 원이에요. 평균 1인당 약 340만 원을 이런 피규어 랜덤 박스를 수집하는데 지출한다고 해요. 이거 바로 요거 살래요라고 해서 팔렸으면 이렇게 안 팔렸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구하기까지 계속 사는 건데 사실 이 소비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냥 흔한 소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돌려봤을 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게 계속 뽑히기도 하지만 네. 새로운 걸 뽑기 위해서 계속 소비를 하는 거와 같은 그런 건데요. 이건 아예 선물처럼 선물 박스로 구성이 돼서 내가 나에게 선물하는 거지만 즐거운 소비라는 네. 걸로 해서 이게 하나의 트렌드인데 이게 너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런 랜덤 박스 자판기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하철역이나 이런 곳에 이 자판기들이 설치가 돼 있어서 돈을 넣으면 그 이제 랜덤 박스가 나오는 거죠. 이 비즈니스의 약간 특징들을 보면 이 힐링 소비 비즈니스의 가장 그 특징적인 것이 오프라인 소비가 조금 더 강하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다 온라인 소비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뭐든지 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그러네요, 정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찾아가야 되고 또 우유를 그 1시간 전에 수면에 도움이 되는 사서 우유, 마셔야 네, 되고. 그것도 마셔야 예. 되고요. 이런 랜덤 박스 자판기 같은 경우에도 곳곳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물론 랜덤 박스, 시크릿 박스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도 사지만 네. 오프라인으로 즉석에서 충동 구매하듯이. 그럼요. 또 종전 네. 딱 집어넣고 딱 또르르 떨어질 때 그 소리 듣고 하는 그 재미죠. 네, 네, 집에 네. 택배로 오면 맞아요.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많은 그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중국의 힐링 소비 트렌드는 오히려 오프라인 쪽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요소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힐링 소비에 맞춰서 중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자고 한다면 그럼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포인트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의 심리, 그들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겠네요, 일단.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 힐링 소비가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안 심리가 새로운 테마로 작동하는 어떤 소비 행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예. 이들의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게 이제 취업난인 건지 네. 아니면 가정에서의 스트레스인 건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 건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이들의 구미에 맞는 소비 제품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다행이네요. 네. 우리도 아니까. 맞아요. 비슷한 상황이니까. 뭐가 다르겠어요. 네. 맞아요. 네가 왜 스트레스 받는지 나도 알지. 네. 그래서 소비가 곧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냥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예. 정서적인 유대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주거나 위안을 주거나 또는 제품명만 해도 너 지금 너무 힘들지? 내가 이해해. 이런 식의 어떤 제품 네이밍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마케팅 네. 방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나 체험 공간을 비즈니스로 엮으면 또 다른 기회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있을까? 떡볶이, 매운 떡볶이? 네. 뭐 그런 거? 매운 떡볶이. 그렇죠.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아까 제가 음식 쪽은 아예 언급을 안 드렸는데 이제 하루 견과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계속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긴 한데 중국에서도 그 하루 견과류가 굉장히 인기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냥 하루 견과류가 아니라 네이밍을 좀 굉장히 재미있게 해서 네. 뭐 너 요즘 컵밥 먹고 있지? 이거는 꼭 하루에 요것만큼은 꼭 먹어줘. 그렇게 예, 하나하나 네, 뭔가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담아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 견과류가 힐링 소비 또는 나를 위해서 네. 이 힐링 소비가 등장하게 된 가장 포인트가 내가 너무 소비되고 이용되고 공허해지는 그 키워드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건강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거에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오늘 하루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런 거 맞아요. 먹을 자격 있어요. 네, 맞습니다. 중국 분들은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사회 시스템도 우리랑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네. 이분들은 많이 다른가 싶었는데 이런 것도 유행하는 거 보니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친근감도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중국의 20, 30대를 중심으로 요즘 떠오르고 있는 힐링 소비 비즈니스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은 자동차세를 내는데요.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고지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눠내는 걸 1년에 한꺼번에 1월에 먼저 내면 한 10%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이자율이 낮아서 10% 할인이면 할인율이 꽤 높네.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셨던 제도인데 올해부터는 이게
좀 제도에 변화가 있다고 해요. 자동차 연납에 대한 궁금증 친절한 하나씩 이하나 리포터가 주제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런 거였죠. 1월에 빨리 다 내버리면 전체 1년치 자동차세의 10%를 깎아주는 거. 그렇죠. 예. 좀 근데 바뀝니까? 이게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요. 계산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계산식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 10%는 맞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12월까지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납부 기간 이후부터 할인율이 적용된다라고 법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 말인즉슨 1월 31일까지가 납부 기한이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적용이 되니까 2월부터 12월까지 10%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연으로 따져보면 1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총 9.15% 정도를 할인해 주는 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 할인율이 약간 줄었다. 네, 그렇죠. 이유는 너무 많이 깎아주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할인율을 은행 이자율과 이제 맞춰서 현실화하자는 건데요. 예. 이 연납제도가 1997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방세가 대부분 6월 이후에 내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상반기에는 세수가 좀 부족하니까 좀 선납을 해주시면 할인을 해드릴게요.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할인폭이 10%였던 건 그 당시 은행 이자율이 10%대였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걷어서 은행에 맡기면 할인해 준 것 때문에 10%덜 거친 세금도 메울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랬는데 그래서 좀 일찍 좀 내세요 하면 서로가 좋았는데 네. 이제는 이자율이 얼마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많이 깎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된 거고 앞으로 할인율은 점점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할인율이 일단 내년까지는 10%이지만 네. 23년부터는 7%, 24년에는 5%, 25년 이후로는 3%대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 체감하는 할인율은 2%대로 낮아지는 거죠. 세금 제도가 이렇게 바뀌는 게 꽤 있어요. 예전에는 무슨 뭐 증여세 이런 것도 알아서 신고하면 어휴 착한 분이네요. 뭐 이러면서 많이 깎아줬는데 네. 요즘엔 당연한 거 하셨는데 뭘 깎아드립니다. 안 그렇죠. 돼요. 이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네. 세상 좋아지고 있는 뭐 증거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할인을 받으려면 올해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돼요? 오늘부터 신고 납부가 가능하고요. 1월 31일까지인데 이날이 일요일이라 2월 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단순히 계산해 보면 2000cc 차에 붙는 자동차세가 1년에 약 5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는 4만 7천 원 정도가 할인이 됩니다. 고지서를 받아야지 일단 할인된 것을 내가 낼 수 있을 텐데. 작년에 납부하셨던 분들은 고지서가 날아올 거고요. 올해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구청이나 지자체에 전화하셔서 자동차세 관련된 부서로 전화를 하시면 네. 가상 계좌를 납부해 주기도 하고요. 예. 아니면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시거나 부산이나 서울시는 따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방세니까 위택스인데 서울 부산은 좀 다른 걸로 그렇죠. 접근하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전화해서 신청해서 받으려면 이 전화 받는 분은 전국에 자동차 있는 분한테 다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지자체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네, 뭐 또 전화가 편하신 분도 있으실 알겠어요. 테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1월 달에 1년치 자동차세를 다 냈어요. 네, 그런데 한 7월쯤 돼서 자동차를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먼저 냈던 자동차세는 돌려받아야 합리적인데 네, 그냥 자동으로 돌려주지는 않지요. 그렇죠. 신청을 그럴 해야 줄 합니다. 알았어요. 알아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음. 환급 안내문이 도착할 텐데요. 네. 거기 써 있는 담당 부서, 보통 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일 텐데 거기에 전화해서 신청을 하고 네. 내 계좌를 말해줘야 가능합니다. 뭐 1월에 냈는데 7월쯤 팔았다 하면 나머지를 1할 계산해서 환급을 해주는 예. 형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연납을 하고 인천으로 와서 차를 팔았다고 치면요. 서울에서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의할 때 이사 온 인천에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나라에서 다 알아서 통계 볼 수 있을 텐데 나 차 팔았다는 것도 결국은 알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음 내년에 자동차세 고지서 안 나올 텐데 네. 이거 좀 그냥 주면 안 되나 정말 매번 신청하는 거 몰랐으면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면 차를 파는 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그럼 나는 서울에다 자동차세를 내고 이사 가면 이사 간 지역 인천에다가 내야 되는데 네. 서울에다 먼저 다 냈잖아요. 나는 그렇죠. 1년치를. 네. 그럼 인천에서는 안 반가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사 오는 게 아니 세금 내러 오시는 줄 알았더니 세금을 이미 서울에 내고 오셨다고요? 네.
안 반갑긴 한데 네. 이사 간 곳에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이사 전에 살던 곳에 낸 것으로 마무리 짓는 건데요. 어차피 뭐 인천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가는 분도 계실 테고 네.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 오는 분도 계실 테고 하니까 서로 정산을 하진 않습니다. 그 전출 전입 인구수가 똑같이 네. 딱 떨어지게 맞춰지진 않겠지만 세금을 서로 주고받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네.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하면 국회에는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국회의원이라는 답은 금방 나오는데 그분들 말고 어떤 분이 계십니까? 라고 또 질문을 더 드리면 별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기도 하죠. 뭐 보좌관 뭐 이 정도가 떠오를 것 같긴 한데 그곳에는 의외로 그런 분들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은 국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게 이제 공공기관, 공기업들 쭉 돌다가 보니까 그러네요. 국회도 네,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아닌 분들도 꽤 많죠. 그렇죠. 그런 큰 조직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일을 예. 하고 있을 텐데 예. 사실 뉴스나 이런 데를 잘 봐도 안 드러나죠. 워낙 국회의원들이 요란하니까 그분들만 그냥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회는 의원님들하고 예. 그다음에 보좌 직원들만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곳에도 이제 많은 공무원 분들이 이제 근무하고 계십니다. 국회 공무원이 따로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공무원 그러면 이제 행정부 소속 예. 공무원이죠. 중앙부처. 각 부처에 있는 공무원. 예, 그리고 이제 지자체. 네. 예, 계시는 분들을 떠올리는데 곰곰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 좀 더 계세요. 우리가 가끔 이제 법원에 가든지 아니면 등기소에 가든지 하면 만나서 거기도 만나 뵙게 공무원. 되는 분들은 네네. 그분들은 이제 법원 소속, 즉 사법부 소속이죠. 예. 예. 그래도 이런 분들은 이제 가끔이라도 좀 볼 기회가 있는데 국회 공무원도 따로 계시죠, 당연히. 네. 예. 근데 이분들은 오로지 국회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아. 대부분의 분들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접할 기회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아니면 만날 일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네. 오로지 딱 국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이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예, 일상생활에서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럼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나? 국회의원들은 뭐 어떻게 무슨 일하고 무슨 싸움하는지는 아는데 그리고 보좌관들은 그거 옆에서 도와주시겠죠라고 추측이 되는데 네. 국회 공무원들은 그럼 무슨 일을 하나? 일단은 국회라는 동네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 말 그대로 나라의 회의지 않습니까? 국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곳인데 300명이 매번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어렵겠죠.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나올 때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진 게 위원회입니다. 예, 각 분야별로 네.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죠. 보면. 음.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위원회가 이제 상임위원회고요. 예.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이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이름에는 특별히 있지만 맨날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해서 18개 위원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모임들, 국회의원들의 소모임이죠, 그럼.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국회 활동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법률안도 심사하고 예산안도 심의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는 거죠. 뭐 행정부처 장관님들을 불러다 놓고 물어보기도 하고 혼도 네. 내기도 하고 예, 여러 일들을 하는데 예. 뭐 이곳에서 이제 예산도 마찬가지죠. 예산에서 이곳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예. 예산결산 특별위에 넘기면 그곳에서 종합해서 다시 본회의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이 이곳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그 맨날 뉴스에 보면 나오는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 동그란 반원형의 회의장은 도대체 뭐에 쓰는 거야? 커다랗게 다 모여 있는 경우도 TV에서 본 것 같고. 네, 거기가 이제 말 그대로 국회를 상징하는 이제 본회의장이죠. 예, 본회의는 이제 모든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오는 각종 의안들을 최종적으로 표결 처리하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국회에는 작은 방과 예, 아주 큰 방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에서 각자 나눠서 회의하고 그래서 그 작은 방에서 결정돼서 큰 방으로 넘겨주면 큰 방에서 한 번 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넘어가 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이곳에서 또 통과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또 혼란을 또 발생시키는 일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면 사실 일들이 이제 꽤 많아요. 그렇겠어요. 예. 왜냐하면 18개 위원회에서 벌어지는 회의만 해도 뭐 여러 수십 개가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올라오는 그 법률안 같은 경우도 수십 수백 개의 법률안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
또 결산 뭐 이런 숫자와 관련된 일들도 되게 많은 거죠. 네. 원칙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을 모두 국회의원분들이 다 직접 앉아서 그렇겠죠. 들여다보고 검토를 예. 해야 되는데 뭐 회사에서 사장님이 다 혼자 하시는 거 아니듯이 하기야 의사결정 사장님이 하시니까 사장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면 네, 직원들은 그러면 할 일 아무 없죠. 일도 이제 안 되겠죠 보면은.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음. 21대 국회가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시작한 지. 그렇죠. 예. 예. 근데 여태까지 발의된 법률안이 한 7천 건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안을 새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올라온 게 7천 건이 넘으니까 예. 이거를 일일이 심사하기가 상당히 이제 곤란한 거죠, 보면은.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거는 뭐 제비뽑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심사를 해야 된다. 의원들이 심사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보면은 자, A라는 법을 이렇게 바꿉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 괜찮은가? 괜찮은가? 좋은가? 아니야, 이거는 예전에 한번 이야기 나왔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하기로 했는데 또 올라왔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역사와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의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대신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가 많으면 요약본을 만들어 드리죠. 판단할 수 있게 네네. 이게 예전에는 어떤 거였고 어떤 기타 거였고, 등등. 네,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 대신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딱 그 요약 정리해서 발제를 해주는 건데. 국회의원 과외 선생님.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조사관, 예. 그다음에 전문위원, 그리고 수석 전문위원 이런 타이틀을 달고 계신 이제 국회 소속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올라오는 법률안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요약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어떤 목적이고 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이 충분한지, 네. 뭐가 문제인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그럼 이거 결국 여기서 다 판단하시는 건데 결국. 그럼 여기서 이제 검토 보고서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그 잘 읽어보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좀 얘기고. 곤란할 것 같습니다.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하라는 웬만하면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뉘앙스긴 한데 이거는 이제 검토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고 실제로 의원분들의 판단은 또 다를 수가 있는 수는 거죠. 있으나. 예. 그래서 의원분들이 이 그 법률안을 논의할 때는 검토 예. 보고서를 토대로 예, 일단 기본적인 사실을 파악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사항들을 거기 다 적혀 있으니까 그것들을 놓고 검토를 해서 이 법률안을 통과시킬 건지 네. 말 건지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계시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국회 공무원, 네. 국회의원 보좌관 말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보는 곳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회의들, 일정 이런 거 진행 상황 챙기려고 그러면 그 자체도 또 아까 물리적으로도 해야 할 일이 물리적으로도 있네요.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 가운데 회의 네모나게 생긴 그 회의석상 가운데 예. 아주 부담스럽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회의록을 작성하시는 속기사들. 속기사분들이 계시죠. 예. 보면은.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곳이 이제 의사국입니다. 회의 일정을 조정하고 진행 상황을 챙기고 논의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기록하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대충 이렇게 이런 법은 만들어 주세요. 만듭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법률의 모양을 갖춰서 법처럼 문장을 만들어 줘야죠. 예. 그래서 이런 일을 담당하는 곳이 또 법제실이라고 있습니다. 다 있네요. 예. 그럼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시키는 거죠. 자, 내가 이런 뜻으로 이러한 하려고 방향으로 하는데. 법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서 알겠습니다. 만들어 드리는 일도 있고 또 외국에서 국회를 방문하는 손님도 많이 오세요. 네, 그러면 또 우리나라 의원들이 이제 해외로 나갈 때도 많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업무를 지원하는 국제국,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내 시설 및 인사에 관한 경비, 네, 경호 뭐 이런 걸 담당하는 경호기획관 등등 이제 많은 부서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서들을 다 묶어가지고 보통 이제 국회 사무처 소속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라는 그 큰 울타리 안에 국회 전반적인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이제 국회 사무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이라는 직책도 들어봤는데요. 네,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이제 일상 업무 전반, 즉 정치적인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 이외에 국회를 잘 운영되도록 그 뒷받침하는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가 이제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조금 전에 쭉 이야기해 주신 실무적인 여러 일들, 네네. 그 일이 잘 돌아가게 책임지는 사람이 예. 그래서 국회 사무처의 이제 대장이시죠. 그분은 그럼 국회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차곡차곡 승진한 분이 사무총장이 돼요? 아닙니다. 보통 사무총장은 이제 예. 정치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보통 한 3선 정도를 3번 정도 국회의원 당선하셨다가 뭐 낙선하신다든지 예. 아니면 불출마하신 분들 중에서 보통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3선급 의원이기 때문에 좀 이제 중량감도 있으시고 예. 예, 의원분들도 이제 함부로 이제 이렇게 편하게 말하기보다 조금 부담스러운 이제 좀 그런 분들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무 다 해줘야 되니까 이분이 일 안 해주시면 피곤하겠군요. 그래서 그 밑에 부처에 이제 차관급에 해당하는 이제 입법차장하고 사무차장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이제 공무원이고? 예, 국회 공무원으로 입사하셔가지고 이제 쭉 올라오시는 이거 분들입니다. 이거 문제예요. 공기업들도 그렇고 다 네. 사원으로 들어가서 차곡차곡 올라가면 가장 네.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가야 되는데 네. 여기나 저기나 가장 높은 자리는 항상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이 사무총장은 어떻게 보면 정무직하고 그다음에 일반 행정하고도 사이쯤에 있으니까 뭐 꼭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국회라는 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보면 예. 예, 너무 또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거리가 있으면 또 이해하거나 서로가 이야기를 나눌 때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의원들한테 가서 어려운 얘기하기 어려울 때 예. 사무총장님이 가서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국회 공무원은 보통 우리가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네, 고위 공무원인 5급 되고 하려면 이건 뭐 고시라고 하죠. 행정고시. 네, 네. 그럼 행정고시에 되면 국회로도 발령 나는 겁니까? 아, 그거지는 않고요. 예. 국회는 이제 따로 이제 선발을 합니다. 보통 8급하고 9급 네.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 공무원들 7급, 9급 시험 보듯이 예.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5급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고시가 따로 있습니다. 입법고시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네, 입법고시라고 이제 부르면 바로 5급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음흠. 근데 이제 이 입법고시 같은 경우는 행정고시하고 네. 일반 행정직하고 그 과목이 거의 같아요. 과목이 같다 보니까 네. 근데 행정고시보다 시험을 빨리 봅니다. 일찍 본다는 예, 일찍 거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행정고시가 1년에 기술직까지 합해서 아마 한 250명 정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입법고시는 보통 1년에 한 15명에서 한 25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훨씬 적죠. 먼저 뽑으니까. 예, 먼저 뽑는데 과목은 똑같다. 음. 그러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서 시험 보겠죠. 내가 모의고사처럼 한번 실전 모의고사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러다 덜컥되면. 덜컥되면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200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네. 내가 입법고시를 붙고 그다음에 좀 이따 행정고시를 붙으면 거의 열에 한 9분은 이제 행정부처로 갔었어요. 근데 2000년대 중반 한 2010년 뭐 전후해서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국회를 선택하시는 경향이 이제 강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는 서울 근무가 보장되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라는 곳은 뭐 서울에 있으니까 예. 계속 서울에서 이제 근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그다음에 또 승진이 좀 빠릅니다. 왜요? 국회라는 조직에서 이제 운영하는 특성인데요. 보통 우리가 행정고시를 봐서 5급 사무관 그러면 야 힘들게 들어갔다라고 네. 하지만 막상 부처에 입사해서 보면은 정말 힘들고 많은 일들을 한 10년 정도 해야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서기관으로 이제 보통 승진을 하게 됩니다. 서기관부터도 또 한참 해야. 예, 계속 위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갈 때 한 10년 뭐 잘못하면 한 10년 더 걸릴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국회 같은 경우는 보통 5급으로 입사를 하시면 한 7년이면 4급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승진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한 3년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올라가는 것도 더 빠릅니다. 보면은 조금 뽑아서 그런가요? 예, 적게 뽑아서. 네. 그러니까 보통 조직이라는 게 대부분 피라미드 조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없으니까 승진에 시간이 걸리는 게 맞는데 네. 국회는 원통형 조직이었어요. 원통형 조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숫자로 말씀드리면 5급으로 들어가면 네. 꿈이 이제 한 내가 그래도 1급까지는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근데 5급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를테면 한 30명, 1급짜리는 한 3명. 그러면은 누군가는 그 자리를 못 가는 분들이 나오시겠죠. 네. 근데 국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18개 상임위원회에 있는 수석 전문위원들이 다 1급이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국회 내에 또 다른 또 1급짜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입법고시로 알겠어요. 보통 뽑으시는 분들이 뭐 한 10명 내외였으니까 음. 원통형으로 그대로 올라가면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였죠. 대리도 10명, 상무도 10명.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2000년대 후반서부터는 채용 예. 규모가 많이 늘어가지고 현재는 인사 적체가 이제 좀 많이 심해지고 있어요. 예. 예,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선호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행정부라든지 네. 각종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이제 다들 아쉬운 소리를 듣는 입장이죠. 본인이 아쉬운 이야기를 별로 할 일은 별로 없는 이제 그런 곳에 있다는 것도 사실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국회에 불려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선호를 하시게 되는 거죠. 월급은 비슷합니까? 다른 공무원하고?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국회 공무원 그러면 국회 공무원 월급 많이 받는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국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입법 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월 한 15만 원 정도를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공무원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국회에만 있는 수당 명목이죠. 그럼 뭐 행정부는 그럼 행정수당, 사법부는 사법수당 네, 줘야죠.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없어요. 행정부는 입법수당만 없어요. 있어요? 예. 1980년대 초반에 이제 5공화국 만들어지면서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뭐 공무원 숙청이라든지 이런 칼을 한번 휘두르고 난 다음에 또 다독인다고 네. 또 당시 국회에다가 약간의 혜택을 줬어요. 네. 사실 상당한 혜택이었죠. 당시 공무원 월급이 한 30만 원 정도 됐는데 예. 15만 원짜리 수당을 만들어 준 거죠. 이거 갑자기 급여가 50% 상승한 이제 그런 그 효과가 15만 원이 지금도 15만 예, 원이에요? 계속 15만 원입니다. 이런 것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지금 2000년대 중반까지 기술직 네. 공무원들이 기술 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10,000원씩 받았어요. 예, 일반 행정직은 안 받고 기술직 예. 공무원만 10,000원씩 받았는데 아니 왜 꼴랑 10,000원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70년대 중동 건설에 다 공무원분들이 살펴내고 나가신 거예요. 아, 건설회사 다니겠다고? 예. 예. 근데 당시 공무원 월급이 한 2만 원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대해서만 이제 50%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이제 내놨는데 월급 10,000원 더 줄게 가지 마. 예. 그랬더니 고민할 만한 금액이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한 달에 뭐 월급이 한 2만 원, 2만 5천 원 되는 상황에서 10,000원이라고 예. 하면은 상당히 예. 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도 오르지 않고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진짜 문제예요, 그런 거. 좀 예전에 그 올림픽 금메달 따면 네. 한 달에 원금으로 120만 원씩 그러니까 이 금메달만 따면 이게 평생 보장이다. 네. 요즘도 120만 원이라면서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요즘엔 또 금메달이 아니고 또 포인트로 이제 바뀌었죠, 보면은.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근데 네네. 요즘에는 뭐 특별히 많지도 않다. 네. 저 아는 분들 중에는 참 국회 방송에 일하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네. 이게 여기도 공무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뭐 KTV 같은 경우도 있죠. 네. 국정홍보처에서 운영하는 KTV도 있고 국회 방송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입니다. 네. 근데 공무원인데 여기 들어가실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 이제 일반 대규모 공채 네. 뽑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제 필요한 뭐 PD라든지 네. 아니면 작가 뭐 이런 분들을 그런 것도 선발하시는 예,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가에서는 여기 인기예요. 그렇습니다. 뭐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고요. 그다음 시청률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네. 예, 그런 면들이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왜 시청률에 대해서 자유로울까요?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이제 통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기야 뭐 예, 보든 안 재미없어도 보든 그냥 무조건 내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방송인 거죠. 영화 보면 국회의원도 있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있잖아요. 네네. 실무를 많이 하는 분인데 네. 보좌관이 되려면 이것도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건 보좌 직원들도 다 프리랜서입니까? 공무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공무원이 되면 이제 내가 승진해서 또 어떤 의원 보좌관으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각 의원실에서 선발할 권리가 있어요.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의원실에서는 뭐 누구를 쓰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각 의원실에 보면 4급 예. 보좌관 2사람, 예. 5급 비서관 2명, 그다음에 6급, 7급, 8급, 9급 각 1명씩 해서 총 그렇게. 8명이 이제 배정이 돼요. 예. 예. 그래서 국회의원이 300명이니 곱하기 8 하면은 이분만 해도 2,400명이 되는 거죠. 보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의 인사 명령을 보면 막 하루에도 막 수십 명씩 나가시는 분,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네. 신분 보장이 일반 공무원처럼 이제 되지는 않는 일할 때만 잠깐 공무원. 잠깐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오래 네. 하시는 분들은 20년 넘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기야 의원실 옮겨가면서 직업이 본인- 보좌관, 예, 아니면 또 위에 의원님들이 계속 잘 되셔가지고 계속 보좌관. 예, 계속 보좌관으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음, 그래서 이러한 보좌 직원에 관한 규정은 이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예. 여기 제 9조에 보면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등 보좌 직원을 둔다. 월급은 나라에서 준다. 이게 예, 이렇게 끝이에요. 또 재밌는 거는 이분들은 오래 일해도 네. 우리가 호봉이라고 그러죠.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게 없어요. 아, 예, 그냥 그러니까 보좌관으로 계속.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대학을 막 졸업한 친구가 네. 똑똑해 보여서 4급 보좌관 딱 그러면 바로 4급 21호봉이 이제 주어집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10년을 일해요. 음. 10년을 일해도 4급 21호봉은 그대로입니다. 보면 아, 그래요. 네. 어. 이게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해서 일일이 정해주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4급 보좌관 같은 경우는 무조건 21호봉, 5급 비서관은 5급 24호봉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월급 별로 안 오르겠네요.
근데 이제 4급 21호봉은 상당히 높은 꽤 많은 급여가 나오거든요. 보면. 그래도 올라야죠. 오르는 재미죠. 오른다는 거는 이제 공무원 급여 전체가 오르면 같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알겠어요. 이제 보통 공무원들은 그래서 호봉 오르는 거 더하기 뭐 네. 급여 체계 오르는 거를 두 개 다 가져가는데 네. 이분은 호봉은 안 오른다. 대신 이제 4급 21호봉 정도 하려고 그러면 보통 행정부처에서 만약에 이제 9급으로 입사하신 분 같으면 거의 은퇴하실 때 가야 4급 이 정도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는 내가 20대 초반에도 들어와도 바로. 이거를 내가 보좌관으로만 되면 이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초반에는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용 전문위원과 함께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준비한 토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요일 아침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죠.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